자, 이제 18점까지는 보고 신청드리겠습니다. 퇴직급여보장법, 퇴직급여보장법. 이제 조금 이것도 1차 문제인데, 이제 제가 많이 적어놨지만, 이것도 뭐 내용은 단순합니다. 내용은 여러분들이 퇴직을 해요. 퇴직을 하게 되면, 과거에는 퇴직금 제도만 있었습니다. 퇴직금 제도만. 과거에는 이게 근로기준법에 이걸 규정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퇴직금의 한계가 있습니다. 퇴직금은 어떤 한계가 있을까요? 퇴직금의 치명적인 한계는 사용자가 주는 겁니다. 근데 사용자가 망하면요? 어떻게 했죠? 기억나시나요? 사업자가 망하게 되면? 사업자가 망하게 되면 이걸 배당을 해요. 이 계산을 가지고 배당하는데 최우선 면제가 3년치밖에 배당이 안 돼요. 아무리 많이 하더라도. 그리고 만약에 이 배당도 할 돈이 없어요. 그러면 국가가 아직 안 배웠지만 국가가 3년치까지는 국가가 임금 채권을 보장해 줍니다. 근데 그것도 3년치예요. 그러니까 3년치 빼고는 회사가 망하게 되면 퇴직금이 보장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야, 이거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어떻게 되지? 요 문제 하나. 두 번째로, 야, 퇴직금을 사용자만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야, 이 많은 돈을 그냥 금융시장에 넣어버리면은 주식도 투자하고, 채권도 투자하고, 나름대로 이 금융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걸 그냥 좀 은행이나 금융권에 넣어가지고 이걸 좀 굴리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이 활성화될 거 아니냐? 이런 식을 가지고서 퇴직금 제도에다가 플러스 시켜가지고 퇴직연금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었어요. 자, 이 제도를 만들면서 이 두 가지 내용을 퇴직급여보장법이라고 해서 다른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제가 몇 가지 정리해드리고 교재를 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논리를 좀 이해하셔야 돼요. 퇴직금은 누가 주는 겁니까, 이게? 사용자가. 사용자가? 누구한테요? 근로자한테? 얼마를요? 1년 근무할 때마다 평균임금 30일치, 그죠? 평균임금이 31분. 그러니까 제가 2년 근무했다. 그럼 평균임금 60일치가 퇴직금으로 나오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일 평균임금 배웠으니까 1일 평균임금을 배운 이유는 1일 평균임금 곱하기 30을 하게 되면 1년 동안의 퇴직금. 1일 평균임금 곱하기 60일 하게 되면 2년 동안의 퇴직금이 나오는 구조예요. 자, 그렇게 해서 퇴직금을 지급을 합니다, 이게. 자, 그런데 연금은 뭔가 하면은, 연금은 이런 구조예요. 연금은 사용자가 이 돈을 이제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이걸 기부하는 겁니다. 연금 사업자. 내는 거예요. 이 내는 돈을 저희들이 보통 기여한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이 내는 돈을 부담한다 이렇게 표현하게 돼요. 얼마를 부담하는 겁니다. 얼마를 내요. 이제 금기간에 연금사업자에게. 그럼 연금사업자가 이 돈을 나중에 퇴직할 때 근로자에게 이제 근로자에게 주는데 근로자한테 주는 게 IRP라고 하는 계좌에 넣어줘요. 근로자의 계좌입니다.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좌입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요게 이제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좌에 급여를 해요. 줍니다. 퇴직할 때 주는 거예요, 이거요. 주는 돈을 저희들이 급여라고 하죠, 급여. 급여를 넣어주는 겁니다, 이제. 자, 그러면 연금은 어떤 구조인가 하면 사용자가 이 돈을 부어가지고 이걸 운용을 하고서 운영 결과로서 마지막 퇴직할 때 급여를 주는 거야. 요 급여를 지급할 때, 연금으로 지급하는 거죠. 그런데 연금 지급은 요건이 있습니다. 연금 지급은 나이가 만 55세 이상이 돼야 돼요. 55세 이상. 그리고 10년은 불입을 해야 돼요. 요런 조건이 안 되거나 내가 연금을 원치 않을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줄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연금의 구조예요. 그래서 연금은 이런 건데, 연금을 이렇게 구분하게 되면 이런 현상이 나오겠죠. 야, 그러면 사용자가 내는 돈이 있고, 나중에 받는 돈이 있는 거네. 보니까 이 받는 돈이 확정되어 있는 거. 이게 우리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그런 표현을 씁니다. 확정급여형. 이 연금 사업자하고 같이 연금을 운영할 때, 운영이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운영이 안 되더라도 적어도 이 돈만큼은 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확정급여형이에요. 얼마만큼은요? 퇴직금만큼. 요것만큼은 줘야 되는 거. 이게 확정급여형이에요. 그러면 이 돈을 잘 운영하면은 뭐 좀 적게 부어서도 이게 확보가 될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퇴직할 때 보니까 이 퇴직금만큼 줄 돈이 없어요. 여기에 지금 현재 이제 계좌에 돈이 안 남아 있는 겁니다. 그때는 사용자가 얘를 더 넣어야 돼요. 얘만큼 주기 위해서는 얘가 확보가 안 될 경우에는 얘만큼 더 부어야지만 이 돈만큼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뭐는 바뀌는 거죠? 얘는 바뀌는 거예요, 얘는요. 그래서 얘는 바뀌지만 얘는 확정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요거는요, 이걸 운용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 급여를. 이 연금 부은 이 돈을. 누가 운영을 할까요? 확정급여형은? 회사가 이 돈을 운영하는 거야. 회사 운영해서 운영을 잘하면은 이 퇴직금만큼 돈을 줄 수가 있고, 운영을 잘못하게 되면은 이 돈을 더 부어야지만 이 돈만큼을 지급할 수가 있는 그런 제도가 확정급여형이에요. 확정기여형은요, 이게 확정되는 이게요. 그러니까 확정급여형은 근로자가 할 게 없어요. 근로자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사용자가 다 하는 거예요. 사용자가 그냥 찌지고 볶고 다 하는 거예요. 사용자가 돈 묻고 이제 이 돈이 안 나오네, 우리가 더 부어야겠다 이런 식으로 사용자가 이걸 다 하는 겁니다. 하지만 확정기여형은 반대로 사용자가 할 게 별로 없어요. 사용자가 할 것은 확정기여형은요, 이게 확정되어 있는 거예요. 이 돈만큼을 부으면 되는 겁니다. 얼마를요?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을. 자, 매년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을 납부하게 되면 사용자는 that's it. 다 끝난 거예요. 이제 할 일을 다 한 겁니다. 그럼 얘를 운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운용은 누가 해야 될까요? 운용은 근로자가. 자기가 운영하는 거 이제. 근로자가 부은 돈이 있으면 근로자가 이걸 운영해서 운영을 잘하면은 급여가 올라가겠죠. 그죠? 운영을 잘못하게 되면 이게 떨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얘는 정해져 있고 얘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돈을 저희들이 보통 확정기여형이다. 이렇게 써요. 확정기여형. 돈 내는 게 확정되어 있는 겁니다. 하지만 받는 돈은 달라지는 거죠. 요건 근로자가 운영을 해야 돼요. 자, 여기를 보통 저희들이 줄여가지고, 영어까지는 이제 법에는 안 나오니까, 이걸 보통 DB형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영어로 이제 defined, benefit 이런 표현을 쓰는데, 급여가 확정됐다, 그런 표현이고요. 확정기여형은 DC형이라는 표현을 쓰죠, DC형. defined contribution이라고 해서, 내는 돈이 확정되어 있다.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요런 이제 연금 체계와 퇴직금 체계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보시면은, 조금 이제 이 내용을 편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어려운 내용이 실제로. 이상 금융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어려운 내용이지만, 요런 기본적으로 이 정도만 이해하시더라도, 노동법 문제 풀 때는 푸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자, 요거 먼저 이해하시고서 이제 교재를 볼게요. 자, 퇴직금요장법, 이제 보시게 되면 퇴직금 제도와 퇴직연금 제도가 있습니다. 그 먼저 이해하시고요. 적용 범위부터 보겠습니다. 3번 적용 범위. 이 퇴직급여보장법은 어떤 사업장에 적용될까요? 모든 사업장이에요. 이제 5인 이상이 아닙니다. 과거에는 이게 5인 이상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다 적용돼요. 근로자가 한 명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은 다 지급해야 됩니다. 자, 모든 사업장입니다. 자, 하지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이라든지 가사 사용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적용되는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적용이 안 되는 근로자가 있어요. 누굴까요?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안 되고 있다. 1년 미만 된 근로자 적용 안 됩니다. 두 번째로 한 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다. 이때도 적용이 안 돼요. 자, 적용 제외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퇴직금을 할지 퇴직연금을 할지 이런 제도를 설정을 해야 돼요. 자, 퇴직금, 퇴직연금 설정해야 된다. 옆에 505 쪽에 적어놨고, 그 다음에 퇴직금에 대해서는 차등 제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읽어보시고요. 이제 원칙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퇴직급여 제도를 설정한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 방법의 적용 등에 관해서 차등을 둬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많이 주고 이 사람은 적게 부담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차등 제도를 둬서는 안 됩니다. 이런 정황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차등 제도로 안 보는 게 있어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사업장이 합병을 했다는 경우. 사업장이 영업 낭도를 했다. 이런 경우에는 자기의 퇴직급여제도를 따오는 거죠. 그죠? 차이가 있는 거예요.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차별 의도가 아닙니다. 그냥 합병의 결과예요. 영업 낭도의 결과예요. 이 경우는 그냥 이부에서 금지하는 차별로 보지 않겠습니다. 이런 태도를 판례가 가지고 있었던 거죠. 자, 그 정도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걸 도입을 해야 됩니다. 두 가지 잘 보셔야 돼요. 이 제도를 도입할 때와 이 제도를 바꿀 때, 즉 퇴직금 할 거냐, 퇴직연금을 할 거냐, 이거 도입하는 절차. 그 다음에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퇴직연금을 퇴직금으로 바꾸려고 해요. 절차는 과반수가 되는 노조가 있으면 그 노조,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예요. 이건 과반수 대표가 아니에요. 그래서 과반수의 동의입니다. 이 제도를 도입하거나 제도를 변경할 때는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도입한 제도의 내용을 바꾸려고 해요. 내용을요. 도입한 제도의 내용, 퇴직연금 제도의 내용, 퇴직금 제도의 내용을 바꾼다. 그때는 불리하지 않을 때는 의견 청취, 불리할 때는 동의입니다. 그러니까 취업규칙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내용 바꿀 때는 취업규칙의 내용과 동일하게 보시면 되고, 이 제도 자체를 수정하거나 제도 자체를 변경할 때는 동의가 필요하다.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자꾸만 이거를요, 연금으로 바꾸려고 그래요, 연금으로. 퇴직금은 좀 그렇다. 우리는 앞으로는 연금으로 하겠다. 그래서 새로 성립한 사업장들은 연금으로 이거를 이제 도입하도록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또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 연금을 해야 되는데, 연금 제도를 금융기관이랑 계약을 안 했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연금이라는 게 금융기관에 돈을 불입하고 금융기관이 이거 운영하는 거 좋은 건데 연금 제도를 하려면 도입해야 되는데 이거를 안 했어요. 안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퇴직금을 줘야겠죠. 퇴직금을. 그죠? 그래서 원래는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을 해야 되는 거지만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퇴직금 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이런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볼 때는 어떠세요? DB형이 좋아 보이세요? DC형이 좋아 보이세요? 대기업체는 DB형이 훨씬 유리해요. 대기업체는요. 당연히 유리하겠죠. DB형은 이런 제도입니다. DB형 퇴직연금은 퇴직금만큼 주는 거잖아요. 그럼 퇴직금은 어떻게 주는 겁니까? 일일 평균임금으로. 근데 일일 평균임금은 퇴직하기 전 3개월까지 받잖아요. 그죠? 그럼 올라가고 있을 거야, 쭉. 임금 속도가, 상승 속도가 꽤 가팔라요. 대기업 같은 경우는. 그러면 요때를 가지고 전체를 주는 구조니까 퇴직금이 꽤 나옵니다. 요것만큼 확정급여형을 주는 거거든요. 이게 또 유리하죠. 대기업체는. 자, 그런데 어떤 기업체 같은 경우는 이렇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런 겁니다. 임금 상승률에다가 이게 훨씬 높다 할 때는 DB형이 훨씬 유리하죠. 확정급여형이. 그런데 거꾸로 이게 더 높아요. 예를 들면 우리 회사는 이래요. 임금이. 매년 동결. 이렇게 하게 되면 차라리 내가 돈 부어가지고 이제 매년 돈 부은 거 가지고 투자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죠. 그죠? 자, 이런 경우에는 DC형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장단이 있는 거예요. DB형은 좀 안정적이다.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DC형은 안정적이지 않지만 조금 이게 수익률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다. 이런 장단이 있는 겁니다. 두 가지 제도를 동시에 설정하는 것도 가능해요. DB형 일부, DC형 일부도 지금 가능한 제도 설정이 있습니다. 그거는 가능하도록 만들어놨어요. 잘 하진 않지만 가능합니다. 그게 이제 둘 이상의 연금제도 설정에 대한 문제입니다. 가능하다 그 정도만 이해하시고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DC형의 또 하나의 문제는 뭘까요? DC형은 금융권이 약간 꺼려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뭐 몇 명 안 되는 사업장 근로자들에 대해서 이거 다 해주고 수수료 받게 되면은 이게 수수료가 얼마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차라리 여러 사업장이 참여하는 그런 DC형 제도를 만드는 것도 그러면 이제 나름대로 이제 규모의 이제 이익이 등장하겠죠, 그죠? 그런 제도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연금 사업자가 둘 이상의 사용자에 대한 상황에서 하나의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하는 것이 가능해요. 그럼 여러 가지 서로 간에 혜택이 되는 형태가 만들어지겠죠.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수급권의 보호. 연금 제도에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떤 문제가 나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임금 채권은 압류할 수 있잖아요. 그죠? 압류. 압류가 이제 2분의 1까지 압류 가능해요, 이게요. 그런데 연금 채권은요. 퇴직연금은 압류가 안 돼요. 이 조항에 따라서 담보가 금지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양도할 수 없는 것들은 이게 압류도 안 됩니다. 안 되니까 연금 채권은 전액에 대해서 압류가 금지가 돼요. 퇴직금 채권은 2분의 1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연금 채권은 전액 압류가 금지가 되고 있다. 그 판례 내용 하나 있습니다. 자, 그거 이해하시고요. 퇴직금제도 한번 읽어보세요. 퇴직금제도는 과거에는 문제 잘 나왔어요. 문제 잘 나왔는데 요즘은 주로 나오는 게 연금 문제 나오고 퇴직금제도는 거의 잘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퇴직금은 쉽게 얘기하면은 1년 근무하면은 30일치가 나오는 거다. 그렇게만 이해하시고 제가 혹시나 여러분들 실무적으로 필요할까 싶어가지고 그 판례들을 쭉 적어놨으니까 시간 나실 때 한번 읽어보세요. 많이 적어놨습니다. 쭉 읽어보세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넘어와서 이제 510쪽으로 바로 올게요. 510쪽에. 퇴직금에 관한 판례는 여러분들이 시간 나실 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의 성격이 뭐라고 그랬죠? 제가 기억나시나요? 후불임금, 불임금. 그러니까 퇴직할 때 권리가 발생하는 임금인 거다. 이게 후불임금이에요. 그러니까 후불임금이니까 요 후불임금만큼은 보장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지급해야 돼요. 징계예고 받았다고 하더라도 지급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경우는요,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우리 회사가 법정 퇴직금 제도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누진제를 채택하고 있어요. 누진제 퇴직금. 법정 퇴직금보다 더 많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회사는 누진제 퇴직금 제도하에서 징계받게 되면 퇴직금을 감액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퇴직금 감액 조항. 가능할까요? 이것도? 예, 가능해요.
법정 퇴직금보다도 높게 나오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감액했다고 하더라도 법정 퇴직금보다는 좋아요. 자, 그런 경우에는 법정 퇴직금은 후불임금이지만 반드시 지급해야 되는 거지만 더 좋게 해주는 이 형태는 보통 이제 공로를 보상하기 위한 이런 차원으로 보게 돼요. 그러니까 법정 퇴직금보다 높게 주고 있는 경우에는 뭐 감액하더라도 우리가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태도를 조금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법정 퇴직금은 후불임금이니까 반드시 이것만큼은 지급해야 된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 512쪽에 있습니다. 512쪽에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는 퇴직금은요. 그러면 언제 지급하는 거라고요? 퇴직할 때. 그럼 중간에 정산하는 것은 안 돼요. 원래는요. 중간 정산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근로자가 목돈이 필요하다. 그런 경우에는 중간 정산을 허용하고 있어요. 자, 목돈이 필요한 케이스를 쭉 나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돈이 필요하면은 아직 퇴직하지 않았지만 사용자한테 내가 중간정산 받겠습니다. 청구하고 사용자가 그렇게 하세요. 승낙하게 되면 퇴직금을 중간에 정산하는 것이 가능해요. 자, 어떤 케이스인가 하면요. 512쪽의 박스 안에 첫 번째 주택을 구입한다. 주택 구입 시에 중간정산 할 수 있어요. 아무래도 돈이 많이 들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때는 중간정산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전세금 보증자금이 필요하다. 이런 경우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전세금 보증자금은요. 이게 남용될 수 있겠죠. 그죠? 2년마다 옮겨 다닌다. 그러면 2년마다 중간정산 안 되는 거예요. 전세금 보증자금은 1회 한해서만 중간정산 허용됩니다. 1회 한해서만. 그 다음에 근로자가 6개월 이상 뭐 이제 부양가족이나 근로자가 요양을 하고 있다. 돈 필요하겠죠. 네 번째로 파산 선고를 받았다. 5년 안에. 이 경우도 필요하겠죠. 자, 5번에 개인회생 절차 개시에 결정을 받았다. 이 경우도 필요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6호하고요. 6의 2, 6의 3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하시면 돼요. 6호는 이제 임금 피크제를 실시한 겁니다. 임금 피크제. 임금 피크제라는 게 이런 거거든요. 쭉 임금이 올라가는데 이제 퇴직할 때까지.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또 피크제를 도입해서 우리는 60세가 정년인데 과거에는 60세까지 임금을 좀 올렸어요. 근데 이렇게 하지 말고 55세를 기점으로 해서 피크로 두고 그 밑으로는 떨어지는 걸로 하자. 여기 임금 피크제야. 그럼 임금 피크제 도입하게 되면 퇴직 안 했으니까 요때에 떨어진 임금을 가지고서 전체 퇴직금을 산정을 해야 돼요. 뭐 억울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경우에는 요 시점에 중간정산하는 것을 허용해 드리겠습니다. 그걸 만들어 둔 거예요. 그게 6호고요. 6의 이유는 근로시간이 서로 간의 합의로 떨어진 겁니다. 하루에 1시간, 일주일에 5시간 이상. 근로시간이 다운되게 되면은 임금도 다운되겠죠. 그죠? 그렇게 다운됐을 경우에는 서로 간에 합의해서 중간정산하는 것들 허용해 드리겠습니다. 6의 3은 뭔가 하면은, 이제 68시간 가능하던 그런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줄어들었죠? 그러면 52시간 줄어들게 되면 연장근로수당, 야근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이 함께 줄어듭니다. 그럴 때도 중간정산하는 거 우리가 허용해 드리겠습니다. 그 조항을 추가를 시켜놨어요. 자, 이런 경우는 중간에 정산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것들은 이제 읽어보시고요. 이제 연금 종류를 좀 보겠습니다. 514쪽, 연금에 대한 종류. 연금 종류. 첫 번째가 확정급여형, Defined Benefits라고 그러고, 확정기여형, DC형, 개인형, IRP. 그러면 연금제도는 설정을 할 때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연금규약을 작성해야 돼요, 연금규약을. 2번,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및 운영. 자, 근로자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서, 그러니까 원래 설정하려는 원래 사업장에서는 동의가 필요하고요. 이제 새로 성립된 사업장은 의견으로 도입할 수 있어요. 이걸요. 의견 들어가지고 연금 규약을 작성해서 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그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연금 규약에 들어가야 될 내용이겠죠. 들어간 내용이 있는 건데 DB형이나 DC형이나 다 들어가야 되는 공통형이 있을 것이고 따로 들어가는 그런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공통으로 들어가는 내용 중에 중요한 것이 네 번째죠. 급여의 종류 및 수급 요건. 요거 이제 규약에 들어가야 되고요. 어떤 건가 하면은 연금은 55세 이상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에게 지급한다. 요게 들어가 있어야 되고 연금의 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 돼야 돼요. 자, 요게 들어가고요. 일시금은 요게 안 되거나 내가 일시금 원하게 되면은 이거 지급합니다. 요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55세 이상이고 10년 이상이 가입했으면은 연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거 퇴직할 때 연금이 많을까? 일시금이 많을까요? 받을 때? 일시금이 99%이고요, 지금 이제. 연금이 통계치로는 2%밖에 안 돼, 2%밖에. 아무래도 이제 이 은퇴할 때 돈 필요하니까 이 일시금 받고서 다 쓰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좀 있어, 아직까지는. 자,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거 하나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요거를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연금 받을 때, 일시금 받을 때, 바로 이 사람의 개인 통장에 넣어주는 게 아니고요. IRP 계좌라고 해서 연금 계좌에 넣어줍니다, 연금 계좌에.
여기에 넣어주는 이유는 여기에 넣어가지고 이 IRP 계좌에서 이제 인출하는 거야. 이때 본인이 연금으로 인출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연금 소득으로 과세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 일시금으로 이제 인출하게 되면은 이제 퇴직소득세로서 과세가 되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일단 IRP에 넣는 동안에 이 동안에는 과세가 이연이 돼요.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거 인출할 때 과세가 되는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IRP 계좌로 일단 이전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514쪽에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있죠. 그죠? 급여 지급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IRP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하게 된다. 자,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이제 다른 내용을 볼게요. 확정급여형은 뭐가 들어야 될까요? 확정급여형은 이제 구약에 계속근로일수 1년 이상에 대해서 30일치의 평균임금을 지급한다. 이게 들어가 있어야겠죠. 그죠? 그래서 급여 수준 이게 들어가 있어야 돼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서 30일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이게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됩니다. 그죠? 14일 이내. 퇴직금이나 이 퇴직연금은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돼요. 14일 이내에 지급한다. 이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확정급여형에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급여를 줘야 돼요. 이만큼을요. 이만큼을 주기 위해서는 적립금이 있어야 돼요. 그죠? 적립을 안 하게 되면은 굳이 이걸 못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얼마는 적립하고 있어야 된다. 이게 이 계리를 통해서 얼마의 금액을 정해놨어요. 그게 현재는 이제 기준 책임 징비금의 90% 이상을 적립을 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이게 갑자기 퇴직하게 되면은 이게 적립이 안 돼 있으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요 기준 책임 징비금이라는 이런 돈을 만들었고, 자, 이 금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적립을 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사용을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DC형 같은 경우에는 뭐가 중요한가 하면은 얼마나 되는 거냐? 부담금이 중요하죠. 부담금이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이에요.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12분의 1이 근로자 볼 때는 난 작다 이거예요. 나는 좀 더 부어가지고 더 투자할 거야. 이런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 추가 투입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자, 스스로 추가 부담금을 납입하는 것은 가능해요. 그 다음에 이걸 이제 12분의 1을 넣어야 됩니다. 언제 넣는 거냐? 매년 1회 이상, 사용자가 매년 1회 이상 부담금을 납입을 해야 돼요. 매년 1회 이상 납입해야 된다. 자, 그게 DC형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DC형에서는 뭐가 중요할까요? 본인이 투자를 해야 돼요. 이건 사용자가 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럼 본인이 상품을 선택을 해야 돼요. 상품을 뭘 할 거냐? 이걸 선택하기 위해서는 그걸 제시를 해야겠죠. 516쪽에 세 번째, 적립금의 운영 방법 및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사항. 가입자가 스스로 운영 방법을 선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반기마다 1회 이상 이 운영 방법을 변경할 수 있어요. 보니까 이 상품이 약간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바꾸겠습니다. 이것들이 가능합니다. 고민을 해야 되죠. 그리고 연금사업자는 반기마다 1회 이상 세 가지 형태의 적립금에 대한 운영 방법을 제시를 해야 돼요. 요런 상품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제시를 해가지고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잘 그렇게 안 해요.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DC형 선택하게 되면은 여러분이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공부를 안 해요. 안 하고 그냥 은행에 사주고 와요. 사인하세요. 사인해요. 무슨 상품인지 몰라. 그냥 자기가 그냥 사인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상품이 이게 고위험 고수익인지 저위험 저수익인지 중간위험 중간이득인지 이걸 알아야 되는데 그것도 모르고 상품 사인하는 거예요. 그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고위험 고수익을 선택했다. 이거 운영 안 하면요. 마이너스 나올 수 있어요. 마이너스가. 이게 원리금 이자가 보장이 안 되는 형태를 선택하게 되면은 운영을 잘못하게 되면 이 손실이 날 수도 있어요. 그걸 봐야 돼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자, 이건 여러분들이 운영하는 겁니다. DC형은. 자,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가 있습니다. 아까 봤지만 개인적인 연금 계좌예요. 그래서 퇴직급여의 일시금을 수령하게 되면은 이 계좌에 돈을 넣어줍니다. 넣어줘요. 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지금도요 은행 가서 IRP 계좌 만들 수 있습니다. 나는 이 퇴직연금을 가지고 조금 더 제가 운영해 볼게요. 그러면 이 퇴직연금은 과세 혜택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간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 IRP 계좌를 추가로 우리가 설정하겠습니다. 이 은행 가시면 만들 수도 있어요. 자, 그런 식으로 해서 IRP 계좌를 추가로 설정할 수도 있고요. 가능해요. 자, 그 다음에 517쪽에 양가로 2번을 보겠습니다. 10인 미만 사업에 대한 특례. 10인 미만 사업. 자, 이건 뭔가 하면은 10인이 안 되는 작은 사업장은요, DB형이나 DC형을 선택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이게 은행을 찾기도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은행이 10인 미만 사업장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10인 미만이요. 저희들은 좀 그런데 이러면서 고발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게 어떻게 하는가 하면 IRP.
만약에 10인이 안 되는 사업장은 IRP 계좌를 각 근로자 개인별로 설정해 놓으면은 그거를 그냥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이해해 주겠습니다. 원래 IRP 제도는 퇴직연금제도가 아니에요. 그죠? 원래는 DB형, DC형입니다. 그런데 IRP 계좌도 10인이 안 되는 사업장에서는 설정하게 되면은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내용을 만들어 놨어요. 그게 안가로 2번입니다.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근로자가 요구했을 경우에 이 경우에 개인연금제도에 설정을 하는 경우에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봐드릴게요. 10인 안 되는 사업장은 힘들 테니까 그렇게만 개인적인 연금제도를 설정한 경우에도 우리가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놨습니다. 요건 거의 DC형과 똑같이 거의 이제 운영 구조는 똑같아요. DC형과.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 시간 나실 때 읽어보시고요. 520쪽에 바로 오겠습니다. 520쪽에 로마자 9번 퇴직연금제도의 폐지, 중단시 처리. 자, 경우에 따라서는 퇴직연금제도가 폐지가 되거나 중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때는 그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 제도를 적용해야겠죠. 퇴직금 제도를 적용한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하나 풀고 이제 시간 드리겠습니다. 523쪽에 4번 문제 풀고 시간 드릴게요. 523쪽에 4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523, 4번. 자, 볼까요? 4번, 1번,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해야 될 의무가 없죠, 그죠? 맞고요. 2번은 상시 1명 미만은 이제 개인 근로자 동의하거나 요구하게 되면 개인형 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이거 맞고요. 3번, 주택급여할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상산 가능했죠, 그죠? 맞고요. 4번은 DC형, 확정기형은 임금 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을 부담금으로 납입합니다. 맞아요. 5번, 받을 때는, 연구를 받을 때는 55세 이상, 가입기간 10년 이상 맞아요. 연금 지급 기간은 10년이 아니고 5년 이상이에요. 5년 이상 돼야 된다. 5번이 그게 틀린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아주 기술적인 문제가 나오니까 이 파트는 그런 문제 유형을 이해하시고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나머지 계율법을 다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노동조합법도 가지고 오세요. 이도 가지고 오세요. 같이 보겠습니다. 예, 잠깐 쉬겠습니다.